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국가교육위원회와 대통령 경호처를 잇따라 압수수색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들을 상대로 연쇄 납치를 시도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초기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특검팀의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씨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네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교위를 압수수색한 건 이와 관련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함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김건희 씨의 어머니죠. 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 중에 금고 속에서 10돈짜리 금거북이 그리고 지금 이배용 위원장이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편지까지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 금거북이가 이 위원장직을 사기 위해서 위원장직을 임명받기 위해서 이 청탁의 대가로 건넨 것이 아니냐라고 강하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 국교위를 압수수색을 해서 이 위원장 자리가 혹시 매건매직된 것은 아닌지 특검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배용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일 국민들께 송구하다라면서 사퇴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요. 이 의혹은 계속돼서 지금 불거지고 있고 특검에서는 관련 압수수색 결과 등을 토대로 이 피의자를 소환해서 아마 조만간 수사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전엔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습니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미 제출 방식이에요. 그런데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형식은 갖춰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형사법상의 이 대통령 경호처는 이 국가적인 군사적 기밀을 다루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형소법 제110조를 보시면 이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특검에서는 비록 이 자료는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을 것이지만 추후에 이 경호처에서 확보되는 증거의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단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영장은 집행을 하지만 군사상 기밀이 다뤄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관계자들의 협조 속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겠다, 이미 제출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 재판 과정 중에 증거 능력에서 위법식 증거에 어떤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특검에서는 원칙대로 따르되 군사상 기밀 구역이다라는 점까지 고려한 조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한편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그 이우환 화백 작품의 구매자가 김상민 전 검사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 김상민 전 검사.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명태균 씨가 언론에 다수도 출연을 해서 이 김상민 전 검사라는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명태균 씨 주장 내용이 김 여사가 이 창원 의창구에 이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라는 지시를 나는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 작년 4월 10일 총선에서 이 김건희 여사의 지원을 받아서 의창구 지역 구에 이 김상민 전 검사가 출마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그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우연이라고 해도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데 이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하러 갔다가 거기에 걸려있는 그림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이 뭔가 수상하다. 이것도 청탁의 대가가 아닐까. 진품 검사 등을 위해서 일단 압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알아봤더니 이 그림이 진품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건넨 인물이 바로 김상민 전 검사다라고 특검에서는 특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그림의 중간 판매상 한 여성 사업가도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 예정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특검에서는 김 전 검사가 공천의 대가로서 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아마 지금 이 오후에 이 사업가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8일 소환 통보를 받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 측이 조사를 받으러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특검에 통지를 했어요. 통일교 관계자가 지금 한 총재가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아서 회복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좀 무리한 일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불출석 사유서도 지금 낸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특검에서는 이 불출석 이후에 추가 소환을 할 것인지 다른 방식의 출석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한 어떤 의사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한학자 총재 측의 입장은 이 지난 3일에 서울 아산병원 특실에 입원을 해서 심장 관련한 시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통일교 측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병원에서 휴식, 요양 중이다라는 것인데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전 가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따라서 8일에 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는 우리가 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서면이나 방문 조사 등에는 우리가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이 특검 측에서는 사실상 서면 조사나 어떤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진 않고요. 아마 2차 소환 날짜를 변호인들과 조율을 해서 조만간 또 소환 2차 조사 일자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굉장히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별검사의 전관 변호사 면담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민중기 특검은 한학자 변호인과의 만남에서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인사만 나눴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특검팀에서는 이 특별검사는 관련된 관련자의 변호인들과 면담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나오는 보도 내용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 한학자 총재 측의 이모 변호사를 면담했다는 것이고요. 그 면담 때는 이 통일교 측의 변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라는 것이고 사건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지 않았고 지금 이 이모 변호사와 민특검이 판사로 재직할 당시에 배석 판사를 맡아서 친분을 쌓은 인물이다라고 알려진 만큼 서로 안부만 나눴다라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특검에서 수사하는 많은 관련자들이 있고요. 그 관련자들도 모두 사실 대부분이 변호인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참고인으로 불려간 인물들도 피의자로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변호사를 선임해서 출석하는 경우 굉장히 많을 텐데 다른 관련자들의 변호인은 특별검사가 직접 면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총재의 변호인만 특별검사가 직접 면담했다면 또 충분히 특혜 논란이라든지 어떤 수사의 공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그 절차나 면담 내용 등이 밝혀져야 된다 생각이 들고 이러한 논란 때문에라도 한학자 총재 건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가 아니라 특검팀에서는 아마 2차 소환 날짜를 빠르게 잡아서 원칙대로 이 정식으로 통상적인 방식의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 서대문구 일대 학부모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유괴 시도 사건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던 남성 3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체포가 됐고요. 오늘 오전 이 중 2명에 대한 구속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저도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정말 걱정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서대문구의 인근에 지금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한 차량에 타고 있던 이 성인들이 초등학생들 여러 명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차량의 운전석에는 대학생 A씨가 타고 있었고 이 차량의 이 조수석에는 자영업자 B씨, 뒷좌석에도 대학생 C씨가 함께 타고 있었는데 이들의 변소 내용은 그냥 귀여워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과정 중에서 접근해서 유괴를 당할 뻔한 이 초등학생 피해자들 중에 몇몇은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했고요.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감으로써 결국 미수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여러 차례 이렇게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서 유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 발각이 되면서 오늘 붙잡힌 3명이었는데요. 네.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단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지금 3명 다, 그러니까 가해자 3명 다 20대 초반의 인물들이고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사람 중에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았던 이 2사람에 대해서만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검찰에서도 청구를 했는데
그 뒤에 앉아 있었던 이 C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대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범행을 하지 말자면서 앞자리에 앉아서 어떤 이 성인 두 사람을 제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 범행을 주도했다라고 보여지는 이 성인 두 사람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아마 오늘 중 그 영장 실질 심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피의자들이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을 보면 정말 황당한데 학생들이 놀라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장난을 쳤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20대 성인들이잖아요. 이런 진술이 오늘 구속심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금 이들의 변소 내용은요. 우리가 네. 처음부터 계획 범죄를 한 것은 아니고 이 즉석에서 아이들을 보고선 귀엽다, 집에 좀 데려다 주겠다라고 재미삼아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니까 재밌었다라는 예. 취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유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미수에 그쳤고 이것이 계획적 범행이냐 아니면 즉석에서 일어났던 행위냐가 이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을 가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변소 내용이 철이 없는 이 변소로서 비난 가능성은 있겠지만 계획 범죄의 가능성은 낮출 수 있는 변소입니다. 따라서 영장을 기각을 좀 도울 수 있는 진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이 두 사람은 동종 전과는 없다고 나오고요. 예. 하지만 일부 피의자 같은 경우에 전과는 있다라는 것이 경찰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에 대한 범행이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은 크지만 동종 범죄 없고 미수에 그쳤다라는 점, 또 자신의 잘못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경찰이 이제 추가 수사를 예고하긴 했어요. 그런데 초동 대응을 두고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최초 신고 접수된 데 대해서 경찰이 전혀 뭐 그런 접수된 사실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건을 종결을 했단 말이죠. 경찰은 왜 유괴 사실이 없다라고 판단을 좀 했다고 보세요? 저도 경찰의 초동 대응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이 사건이 수면에 오른 것도 경찰 수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피해 초등학교에서 이 유괴 시도가 있었다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이 발송이 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됐던 것이거든요. 당시 경찰에서는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 언론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가 추가 신고가 접수되니까 다시 한 번 더 CCTV를 돌려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범인 차량을 재추적해서 피의자들을 이 순차 검거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경찰의 이야기는 당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범행 차량이 흰색 스타렉스다라고 이 부모가 신고를 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실제는 회색 소렌토였기 때문에 이 수사에 좀 혼선이 있었다라는 예.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CCTV 내용을 다각도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부모들이 신고를 했을 때는 겁에 질린 아이들의 말을 듣고 전문 진술을 듣고 신고했기 때문에 사실은 SUV 차량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은 CCTV를 다각도에서 면밀히 보고 수사를 해서 사실 여부를 가려내야 되는 것이 경찰의 기능이다라는 그렇죠. 점을 볼 때 이러한 초동의 대응은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을 좀 조기 종결시킨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징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까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징계 절차에 착수가 되어서 아마 내부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 고의 내지는 중대한 과실로 이렇게 이 신고 부분에 대한 혼선이 빚어진 것인지 아니면 CCTV 부분에 대해서 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대한 과실 여부를 아마 내부에서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등굣길에 초등생 여아를 유괴하려던 70대 남성이 또 있었어요. 검찰이 이분에 대해서 징역 7년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그저 장난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지만 사실 많은 학생들 또 국민들 또 특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처벌 수위도 굉장히 강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형법상 287조를 보시면요. 이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 유인죄에 대한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라고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 의미는 사실상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20대 초반의 이 남성 3명에 대해서는 이 양형기준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양형기준, 그중에서도 이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해서는 아마 기본 구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이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는 이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해서 기본 구간을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 구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미수에 그쳤던 피해 학생의 부모들과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범행 부분에 대해 진정한 반성이 없다라고 하면 짧지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